깊은 산골. 낡은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3년 호주 한 시골 마을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가족끼리만의 관계로 이어진 가문. 아이들은 출생의 비밀조차 모른 채 자라났고 결국 근친과 임신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콜트 클랜이라 불렀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화는 단순한 해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도 누군가의 집 안에도 은폐된 비밀은 존재합니다. 이 드라마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벌어진 가장 금지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피해를 만든 건 그 가족들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던 사회 모두의 죄였을까요? 충청도 깊은 산골. 비탈진 길 끝자락에 낡은 한옥과 허름한 비닐하우스가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가난한 집이었지만 공기엔 어딘가 알 수 없는 무거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은 강도현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주름진 얼굴. 그의 눈빛은 매섭게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현이네 집은 건드리면 안 돼. 방 안에서는 딸 서진이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17살 혜인이 수줍게 앉아 있었고 민호는 묵묵히 장작을 패다 들어와 땀을 훔쳤습니다. 앉아라.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식탁 위엔 대충 끓인 죽이 올려졌습니다. 가족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깨뜨린 건 도현의 한마디였습니다. 남들과 달라야 한다. 핏줄은 섞여야 지켜지는 거다. 우린 남들과 다르면 될수록 축복받은 거다. 순간 서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칠 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인은 말없이 죽만 떠먹었고 민호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고르듯 삼켰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저녁 밥상이었지만 그 집안에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금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 낯선 소란이 있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교사 박선희가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꺼내 들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강도현 씨 댁이 맞나요? 동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산 위로 좀 올라가면 나와. 근데 괜히 얽히지 말아요. 다들 저 집은 이상하다 그러거든. 선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산길을 올랐습니다. 비탈길 끝자락, 허름한 비닐하우스와 낡은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앞에서 아이 혜인이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너 학교 안 가니? 선희가 다정하게 묻자 혜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도현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문이 열리자 도현의 눈빛이 선희를 꿰뚫듯 바라봤습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혜인 학생이 출석이 계속 안 돼서요. 집안 사정이 어떤지 확인하려 왔습니다. 잠시 침묵. 도현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학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희의 눈길은
이미 혜인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혜인의 눈빛 속엔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현의 낮은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남지. 해가 지고 집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만 켜진 방 안, 서진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실이 엉켜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땀 냄새와 함께 산에서 장작을 패다 온 기운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누나,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민호가 툭 던지듯 말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바늘만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불쑥 고개를 들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잖아. 우리 피는 남들과 달라. 누나랑 나 잘못된 게 아니야. 서진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를 위로하는 동시에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버지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야. 나 가끔 꿈꿔. 저 산 너머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우린 다 버려져. 아버지 말대로야.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숨죽이며 듣고 있는 듯한 기척. 둘은 동시에 문을 바라봤지만 곧 인기척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인이 다 들은 거 아닐까. 민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혜인은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어둠 속 그녀는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저 별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혜인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겐 책도 친구도 없었기에 세상에 대한 질문은 늘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잠시 뒤 안쪽 방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목소리. 민호와 서진이 서로를 불러내는 다급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나 너무 무서워. 누나,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아버지가 인정했잖아. 숨이 멎을 듯한 순간 혜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손을 꼭 쥐며 아무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지만 귀에 맴도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하지만 왜 가슴은 이렇게 세차게 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아버지 도현의 앞에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혜인아, 밖에서 들은 말은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 그게 곧 너의 죄가 될 테니까. 혜인은 손에 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도현의 말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위협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작은 사무실. 교사 박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혜인 학생 출석일이 1년도 안 됩니다. 학부모가 협조를 전혀 안 해요. 담당 공무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서류를 툭 덮었습니다. 그 집이 원래 그래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편할 겁니다. 선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갇힌 것처럼. 잠시 정적. 그러다 다른 직원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강도현 씨 집안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집 애들 다 출생 기록이 제각각이에요. 어느 애는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몰라요. 선희는 충격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괜히 파고들면 선생님만 곤란해집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혜인에게 책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탈길 끝자락,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제발 이러지 마. 누나, 우린 가족이야. 그게 더 안전한 거야. 숨죽이며 듣던 선희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자갈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철컥. 문이 벌컥 열리며 도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선희를 꿰뚫었습니다. 또 왔군요, 선생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베어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현의 눈길을 피해 선희는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녀는 가슴 깊이 불안감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혜인의 얼굴은 또래보다 한참 더 성숙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선희가 손을 흔들며 올라왔습니다. 혜인아. 혜인은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한 뒤 조심스레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읽을 줄 알지?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혜인은 책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뭔가 잘못됐어요. 순간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혜인아. 혜인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저 민호 오빠랑 언니랑.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 도현의 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인은 책을 꽉 움켜쥐고 선희의 손을 밀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제발. 그리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선희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혼잣말했습니다. 저 집 반드시 뭔가 숨기고 있어. 아침 햇살이 퍼지기도 전에 강도현은 마당에 앉아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어제보다 더 불안정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진과 민호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피했고 민호는 괜히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누가 밖에서 수군거렸더라.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 내가 모를 줄 아나. 피는 지켜야 하지만 입은 다물어야 한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가득 위협이 퍼졌습니다. 그 시각, 마을로 내려온 교사 박선희는 다시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어제 혜인이 움켜쥐었던 책을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줬는데 무서워하더군요. 그 집 정말 뭔가 잘못됐습니다. 공무원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괜한 일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 집안 몇 년 전에도 신고가 있었지만 다 묻혔습니다. 묻혔다니요.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출생 기록이 맞지 않아요. 혜인이라는 아이 어쩌면 도현 씨 딸이자 손녀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혜인은 창가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자 도현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 혜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인은 방 안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혜인의 턱을 들어 올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가 이 집안을 무너뜨린다. 넌 내 피야. 내 피는 절대 밖으로 새지 않아야 한다. 혜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왜 저는 숨이 막히죠? 왜 남들이랑 다르게 살아야 하죠?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세상은 우리를 더럽다 할 거다. 그러니 잊어라. 여긴 축복이자 감옥이야. 한편, 교사 박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출생신고 기록, 주민등록 등본, 학적부. 곳곳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같은데 아버지 이름이 다르고, 형제인데 성이 다르고. 선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던 손가락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혹시 더 큰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 혼란 속에서도 혜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애타게 바라는 듯한 그 맑은 눈동자. 선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돼. 이제 멈출 수 없어. 밤이 되자 혜인은 몰래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 꼭 쥔 건 선희가 준 책. 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안거실에 앉아 있던 도현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집안은 썩는다. 우린 남들하고 달라야 한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차마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혜인이 나타났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에 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인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아? 그의 손이 번개처럼 혜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혜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외쳤습니다.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 다 말할 거예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호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호가 도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교사 박선희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습니다. 혜인아. 혜인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선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드디어 터져 나오듯 고백했습니다. 저 언니가 아니라 제 엄마예요. 순간 서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었고 도현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혜인의 떨리는 고백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혜인아.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져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아니, 그게 진짜야? 도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했습니다. 입 다물어. 다들 입 다물라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었습니다. 손에 쥔 술병이 벽에 내던져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혜인은 선희의 품에 매달린 채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선희는 눈을 꼭 감으며 혜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분노한 도현이 천천히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을 흔들어. 남의 집 일에 참견하다가 목숨까지 걸고 싶어. 선희는 눈빛을 곧게 세우며 맞섰습니다.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예요. 짧은 순간 방 안 공기가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민호의 시선은 흔들렸고 서진은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삶은 못 살아요. 도현의 눈빛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도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 안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나무 몽둥이가 무겁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다들 날 배신하겠다는 거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누구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혜인만은. 도현은 서진을 노려보며 씩 웃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피를 잇는 게 아니라 입을 연 거다. 그 순간 혜인이 비명을 지르며 선희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현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도현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선 우릴 괴물이라 부를 거다. 내 새끼들을 지키려면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쥔 주먹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내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잠시 정적. 도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호를 바라보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다들 그렇게 나를 버리겠다면 내가 직접 피를 지킬 거다. 몽둥이가 높이 들려 올랐습니다. 순간 민호가 몸을 날려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몸싸움이 벌어지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선희의 손을 꼭 잡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희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혜인아, 뛰어. 혜인과 선희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깜깜한 산길, 풀벌레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뒤에서 도현의 분노 어린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넌 내 피야. 어디를 가도 날 벗어날 수 없어. 깊은 산길. 혜인은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돌에 찢겨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혜인아, 힘내. 선희가 손을 꼭 잡고 이끌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뒤에서는 도현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넌 내 피다. 어디 가도 날 부정할 수 없어. 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전 아버지. 피가 아니라 저예요. 그 시각, 집안. 민호는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은 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도현은 이를 악물고 민호를 밀쳐냈습니다. 내 놈까지 나를 배신해. 민호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혜인이랑 누나 지킬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서진은 구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입만 다물었으면. 도현의 시선이 서진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너지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밖에서는 혜인과 선희가 드디어 산길 아래 마을 불빛을 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그 빛은 자유처럼 다가왔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살 수 있는 거죠. 선희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무도 널 다시 묶어두지 못해. 그러나 멀리서 도현의 거친 숨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산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혜인과 선희는 헐떡이며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혜인아, 다 왔어. 선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인은 피투성이 발로 겨우겨우 달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현이 피투성이 얼굴로 몽둥이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너흰 결국 내 피야. 마을 어귀. 일찍 장을 보러 나온 주민 몇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강도현 아니야?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울고 있어? 혜인은 울먹이며 사람들 쪽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순간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혜인을 감싸며 주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둬왔어요. 출생의 비밀,
근친 다 은폐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도현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더럽히려는 거다. 하지만 서진과 민호가 뒤늦게 달려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흐느끼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혜인은 제 동생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도현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현은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선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무너지는 자괴감이 교차했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현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눈빛은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내 피를 욕되게 하려는 거야.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 몽둥이를 움켜쥐고 서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가 입만 다물었어도 이 집안은 무너지지 않았어.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전 더 이상 당신의 딸이면서 혜인의 엄마로 살 수 없어요. 민호가 서진 앞으로 막아섰습니다. 누나한테 손대지 마요.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순간 도현의 손이 덜덜 떨리며 몽둥이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핏줄을 지키려 한 게 죄냐? 그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해 도현의 두 손을 거칠게 뒤로 꺾었습니다. 강도현 씨, 아동학대 및 근친상간 관련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현은 끌려가면서도 끝내 외쳤습니다. 우린 선택받은 집안이었어. 너희가 날 이해 못하는 거야. 그 외침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이제 그를 지켜줄 울타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혜인은 선희의 품에 안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선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삶은 이제 내 거야. 경찰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도현의 뒷모습은 더 이상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집안이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아이들은 무슨 죄냐. 불쌍한 것들. 서진은 땅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난 엄마도 딸도 아니었어. 그저 죄인이었어. 민호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잘못만은 아니야. 우린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던 거잖아.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입을 다물었으니까. 혜인이 혼자 고통받았으니까. 그 옆에서 혜인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깊은 숨을 고르며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시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 수도 있어. 혜인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부터 바꾸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서진이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혜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집을 비추었습니다. 한때 비밀을 품었던 산골의 낡은 집은 이제 폐허처럼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비 내린 새벽. 마을 입구엔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이들은 무슨 죄냐? 경찰차 안 도현은 차갑게 식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에 묶인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야, 세상이 우릴 이해 못하는 거지. 차창 밖으로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빗물은 마치 도현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 임시로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서진과 민호, 그리고 혜인이 있었습니다. 선희가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어쩌다 저런 일이. 피는 속일 수가 없다더니. 서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민호가 옆에서 손을 움켜쥐었지만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들은 이미 판결 없는 낙인이 되어 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형사가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곧 재판이 열릴 겁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의 시선이 혜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혜인 양,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을 지키는 길이에요. 혜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을 주민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도현은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가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강도현, 근친상간,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도현은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피를 지킨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증인 강혜인 양, 앞으로 나오세요. 순간 혜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희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혜인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체구가 법정 한가운데서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인 양, 내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겠니? 혜인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제 엄마였어요. 순간 방청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피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밖으로 나가면 벌을 받을까봐. 하지만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 말에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건 세뇌당한 거다. 내 딸이 날 배신하는 거다. 형사들이 황급히 도현을 제압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흐느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전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법정은 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혜인의 마지막 진술이 모두의 가슴에 깊이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의 너머로 그의 어깨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순간 낮고 차분했지만 곧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가문을 지킨 겁니다. 세상은 썩었지만 우리 피는 순수했어요. 그 피를 지키려 한 게 왜 죄입니까? 그의 절규는 법정 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청석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피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죄책감뿐이에요. 아버지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순간 도현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 붉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마저 날 버리는구나.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피고는 법정 구금에 처합니다. 형사들이 다가와 도현을 끌어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버둥거리며 외쳤습니다. 내 피가 더럽혀졌다. 이건 세상의 음모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혜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제 아버지가 맞았던 걸까요? 선희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인아, 이제 내가 답을 찾아야 해.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마을은 여전히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저주받은 집이라더니 피는 못 속인다니까. 장터에선 여전히 차가운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혜인은 보호시설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흰 벽과 낯선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혜인은 창문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유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 그녀는 손에 꼭 쥔 책을 펼쳤습니다. 선희가 건네준 그 책.
책장 사이에는 서툰 글씨로 적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내 삶은 이제 내 거야. 혜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 대신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마을집 한쪽 구석. 서진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 나는 혜인의 엄마이면서도 끝내 지켜주지 못한 죄인. 민호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야 해.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난 벌을 받아야 해. 내가 입 다물었으니까, 혜인이 그 고통을 다 짊어졌으니까. 민호의 눈빛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혜인이 혼자가 아니야. 우리라도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 멀리 구치소 차가운 방. 도현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날 버렸구나? 하지만 피는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 다시 이어질 거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광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혜인은 처음으로 시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얼굴. 혜인에겐 모두 낯설고 눈부신 풍경이었습니다. 혜인은 조심스레 책을 꺼내들었지만 주변의 속삭임이 곧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집 딸이라며? 텔레비전에 나오던 애잖아. 근친 스캔들.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책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혜인은 흐릿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집 아이가 아니야. 난 그냥 나야. 그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인은 시설방 침대에 앉아 선희와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봐요. 저보고 괴물이라 해요. 수화기 넘어 선희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혜인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태어난 방식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혜인은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새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한편 마을의 허름한 집. 서진은 낡은 사진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아기였을 때 찍은 희미한 흑백 사진. 혜인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엄마가 벌 받으면 내가 조금은 자유로워질까가. 서진의 눈물은 사진 위로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정 마지막 선고일. 법정 안은 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방청석엔 여전히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 너머로 앙상한 손가락이 보였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도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가족이었어. 세상이 날 죄인으로 만든 거다. 형사들이 거칠게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혜인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피도 엄마의 죄도 아닌 그냥 저로요.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혜인아, 미안하다. 엄마가 끝까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용기 내줘서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구나.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도현은 수갑에 묶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남은 건 텅 빈 껍데기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내 피는 결국 사라지겠구나. 형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혜인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혜인. 태양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몇 달 후, 초여름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비밀을 감췄던 산골집은 이미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 사이로 바람이 불며 그 집의 그림자를 지워내듯 흔들렸습니다. 혜인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정에서 교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낯선 시선들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이제 고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에 그녀는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살아간다. 혜인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속엔 자유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보호관찰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지난 죄를 조금이나마 갚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혜인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됐다. 민호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갔습니다. 과거를 끊고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민호로 살겠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구치소. 도현은 쇠창살 안에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광기로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공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벽에 부딪혀 사라져갔습니다. 혜인은 도시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간다.